아이는 늘 넘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온병 하나, 작은 메모 하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완벽해 보이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은 인생 청취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여수의 해안가에 자리한 대형 찜질방은 주말 오후의 여유로움으로 가득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아이들은 키즈존에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러나 한쪽 구석 황토 사우나실 입구 근처에 앉은 한 모녀의 분위기만은 달랐다.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보이는 아이가오는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마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을 항상 대비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 문서영은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지만 가온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가온아, 여기서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했지? 문서영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이 들기에는 평범한 엄마의 주의였다. 하지만 가온은 몸을 움츠렸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조용히 있으려 했다. 찜질방의 온도는 점점 올라갔다. 주말 오후라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실내 온도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이다. 가온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다. 엄마. 가온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왜? 문서영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답했다. 조금 어지러워요. 참아.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갈 거야. 가온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숨이 더욱 가빠지고 시야가 흐려졌다. 아이는 벽에 기대려 했지만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가온은 바닥에 쓰러졌다. 어머 아이가. 주변 사람들이 소리쳤다. 문서영은 당황한 듯 가온에게 달려갔다. 가온아, 괜찮니? 그러나 가온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찜질방 직원들이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했다. 문서영은 사람들 앞에서 걱정스러운 엄마의 모습을 연기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구급차는 가온을 여수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응급실은 주말 오후답게 붐볐다. 간호사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환자들을 돌봤다. 그 중에서도 10년차 간호사 윤아진은 특히 예민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온이 응급실 침상에 누워있을 때 윤아진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탈수로 인한 쇼크 증상으로 보였지만 윤아진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가온의 팔뚝에 있는 멍자국들이었다.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었다. 더욱이 멍의 색깔을 보면 며칠 전에 생긴 것 같았다. 윤아진은 조심스럽게 가온의 몸을 살펴봤다. 등 쪽에서 오래된 화상 자국을 발견했다. 작지만 명확한 원형 화상이었다. 보호자분, 아이가 언제부터 이런 멍이 있었나요? 윤아진이 문서영에게 물었다. 아, 그건 어제 놀다가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한지. 문서영의 대답은 너무 준비된 듯 했다. 윤아진은 의료진 회의를 요청했다. 담당 의사와 함께 가온의 상태를 재검토했다. 엑스레이 결과 갈비뼈 부위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다.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치유 과정에 있는 상태였다. 이 상처들의 패턴이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릅니다. 의사가 말했다. 반복적인 학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아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10년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 아이는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 한편 문서영은 복도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 가온이가 찜질방에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있는데 탈수래요. 네, 괜찮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듯 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가온이 깨어났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리들이 가온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때 윤아진이 다가왔다. 가온아, 괜찮니? 여기는 병원이야. 윤아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가온은 고개를 돌려 윤아진을 바라봤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
아프면 말해도 돼. 여기선 울어도 괜찮아. 윤아진의 말에 가온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다. 윤아진은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다. 문서영이 병실로 들어왔다. 가온아, 이제 괜찮니? 네. 가온은 작게 대답했다. 윤아진은 문서영을 바라봤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진짜 걱정이라면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문서영은 계속 복도를 오가며 전화를 받았다. 밤이 깊어갔다. 가온은 병원 침대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다. 윤아진이 마지막 순회를 돌다가 가온의 침상을 들렀다. 못 자겠니? 가온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 또 고개를 끄덕였다. 윤아진은 의자를 가져와 가온 곁에 앉았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아무도 가온이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가온은 윤아진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어른을 만난 것 같았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약속할게. 그 순간 가온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가온은 낯선 차에 몸을 맡겼다. 사회복지사 김민준이 운전하는 소형 승용차는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병원에서 본 것과는 달랐다. 높은 건물들 대신 2층짜리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박소진 이모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김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긴장한 모습이었다. 지난 며칠간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찜질방에서 쓰러진 것, 병원에서 깨어난 것, 그리고 엄마와 헤어진 것. 모든 게 꿈 같았다. 차가 한 집 앞에 멈췄다. 작은 대문이 있는 2층 주택이었다.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문이 열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다. 박소진이었다. 가온이구나. 어서 와. 박소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가온을 처음 보는 것임에도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가온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을 지나자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가온은 무의식적으로 코를 킁킁거렸다. 언제부터인가 집에서 맡지 못했던 냄새였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다. 배고프지? 박소진이 물었다. 가온은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어제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다. 병원에서 나온 음식도 몇 숟가락 겨우 먹었을 뿐이었다. 거실을 지나 식당으로 향했다. 작지만 깔끔한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얀 김밥이 돌돌 말려 접시에 담겨 있었고 된장국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에 담겨 있었다. 따뜻한 밥도 있었다. 앉아. 박소진이 의자를 빼주었다. 가온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런 식탁은 처음이었다.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대부분 각자 먹거나 밖에서 사 먹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받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박소진이 가온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었다. 김이 나는 하얀 쌀밥이었다. 된장국도 가온이 먹기 좋게 식혀서 내어주었다. 많이 먹어. 그리고 여기서는 배고프면 언제든 말해도 돼. 박소진의 말에 가온은 숟가락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단순히 온도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된장국을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가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냥 눈물이 나왔다. 박소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가온이 우는 것을 보고도 화내지 않았고 그만 울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봐 주었다. 괜찮아. 여기서는 울어도 돼. 박소진의 말에 가온은 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었다. 안도감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눈물을 받아주었다. 김밥을 한 조각 베어 물었다. 단무지의 아삭한 식감과 달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졌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가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박소진이 자신도 앞에 앉으며 말했다. 가온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혼자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가온은 박소진을 흘끗 바라봤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을 혼내지 않을까? 믿어도 될까? 식사를 마친 후 박소진은 가온에게 집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작은 서재가 있었다. 2층에는 박소진의 방과 가온이 쓸 방이 있었다. 이제 내 방이야. 박소진이 한 방의 문을 열어주었다. 작지만 아늑한 방이었다. 책상과 침대 그리고 작은 옷장이 있었다. 창문을 통해 마당의 텃밭이 보였다. 정말 제 방이에요? 가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 방이야. 편하게 써. 가온은 방 안을 둘러봤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 엄마와 함께 살 때는 늘 눈치를 봐야 했고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다. 책상 위에는 새 연필과 공책이 놓여 있었다. 침대에는 깨끗한 이불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가온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고마워요. 가온이 작게 말했다. 박소진은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 그리고 가온아, 여기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아무도 널 혼내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온의 어깨가 조금 풀렸다. 정말일까? 정말 혼나지 않아도 될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희미한 희망이 생겼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박소진은 다시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렸다.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다. 가온은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학교는 어때? 친구들은 있어? 박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온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그래? 괜찮아. 새 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박소진의 말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다.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밤이 되었다. 박소진은 가온이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깨끗한 수건과 새 칫솔을 준비해 주었다. 가온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씻는 기분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온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바라봤다. 엄마가 사준 것이었다. 그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가온은 그 파일들을 떠올렸다. 녹음된 목소리들이 기억났다. 엄마의 지시들, 해야 할 말들, 하지 말아야 할 말들. 가온은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런 지시들을 들을 필요가 없을까?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온아, 들어가도 될까? 박소진의 목소리였다. 가온은 시계를 재빨리 손목에 차고 대답했다. 네. 박소진이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다. 잠자기 전에 우유 한 잔 마실래?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진은 침대 옆에 앉아 우유를 건네주었다. 첫날이라 어색하지? 조금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가온아, 뭔가 궁금한 게 있거나 무서운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참지 말고. 가온은 우유를 마시며 박소진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았다. 엄마와는 확실히 달랐다. 잘 자, 가온아. 박소진이 일어서려 할 때 가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박소진은 다시 미소를 지었다. 고맙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임시로나마. 그 말을 듣고 가온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따뜻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가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박소진이 나간 후 가온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밤이었다. 스마트워치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지만 가온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멀리 떨어진 병원에서는 아빠 도훈이 또 다른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가온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이는 생전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새벽 5시 30분 문서영의 하루가 시작됐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공간이었다. 소파의 쿠션은 정확한 각도로 놓여 있었고 리모컨들은 크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문서영은 노트북을 켰다. 그녀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완벽한 우리 집의 관리자 페이지였다. 회원 수 15만 명을 자랑하는 대형 카페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정리의 여왕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매일 올리는 정리 팁과 완벽한 생활 루틴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늘의 팁 냉장고 정리는 투명 용기를 활용하세요.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글을 작성했다. 사진도 함께 업로드했다. 완벽하게 정리된 냉장고 내부 사진이었다. 유통기한 스티커까지 깔끔하게 붙어있는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역시 정리의 여왕님. 저도 따라해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사세요? 정말 부러워요. 아이 키우면서도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한가요? 마지막 댓글을 본 문서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아이 키우면서라. 그녀에게 가온은 아이가 아니라 걸림돌에 불과했다. 오전 8시 문서영은 카페 정모 준비를 위해 외출했다. 오늘은 원래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그녀는 항상 이런 모임에서 주목받았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집안 관리,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는 롤모델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메모들이 가득했다. 도훈의 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선박 운항 스케줄까지. 그리고 그 옆에는 의미심장한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자연스러운 사고로. 목격자 없는 시간대. 해상 응급 상황. 문서영은 메모를 확인한 후 서랍을 다시 닫았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일상적인 할 일 목록을 확인한 것처럼. 같은 시각 선박 위에서 도훈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증상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괜찮으신가요? 동료 선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훈은 난간에 기대며 힘겹게 답했다. 조금 어지러워서. 그 순간 도훈의 몸이 휘청거렸다. 선원들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다. 의식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선원들은 급히 해양경찰에 연락했다. 도훈은 응급 헬기로 육지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도훈.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는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네요. 최근에 새로 복용하시는 약이나 보조제가 있나요? 아내가 챙겨주는 비타민이 있긴 한데. 도훈은 힘없이 대답했다. 문서영이 매일 아침 챙겨주는 보온병 속 차와 함께 먹는 비타민들이 떠올랐다. 한편 약국에서는 약사 장우석이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고 있었다. 문서영이 지난 몇 달간 구매한 품목들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수면 보조제, 심장 관련 보조제, 그리고 몇 가지 허브 추출물들. 하나하나는 문제없지만 조합하면 위험할 수 있는 성분들이었다. 더구나 구매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장우석은 고민에 빠졌다. 고객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확실한 증거도 없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오후 3시 카페 모임 장소. 문서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등장했다. 완벽하게 코디된 옷차림과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정리의 여왕님, 오늘도 완벽하시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SNS 보니까 정말 부러워요. 회원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문서영은 겸손한 듯 손을 젓고 대답했다. 요즘 완전 자유예요. 남편도 일 때문에 바쁘고 의부사들도 잠시 다른 곳에 있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여유로움이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문서영의 휴대폰에 알림이 왔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자동이체 실패 마이너스 잔액 부족. 문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재빨리 미소를 되찾았다.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실례할게요. 급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문서영은 자리를 떠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잠시 가면을 벗었다. 피곤하고 초조한 표정이 드러났다. 도훈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는 생활비가 막혔다는 뜻이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급여 지급이 중단된 것 같았다. 그녀의 완벽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문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를 켰다. 이번 달 카드 결제 예정 금액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다. 브랜드 의류, 고급 화장품, 인테리어 소품들. 모두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들이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도훈의 급여에만 의존하던 그녀에게 이 상황은 치명적이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문서영은 이를 악물었다. 이 모든 게 가온 때문이었다. 그 아이만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괜찮아. 계획대로 하면 돼.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모임 자리로 돌아갔다. 저녁 7시 위탁 가정에서는 사회복지사 김민준이 가온을 찾아왔다. 정기적인 상담 시간이었다. 가온아, 어때? 여기 생활은 괜찮아? 김민준의 질문에 가온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표정이 밝아졌고 긴장감도 많이 사라진 상태였다. 좋아요. 박소진 이모가 정말 잘해주세요. 다행이네. 그런데 가온아, 혹시 엄마나 아빠와 연락하고 싶어? 가온이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가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렸다.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가온은 스마트워치를 풀어서 김민준에게 건넸다. 엄마가 들으라고 한 파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못 열어요. 김민준은 스마트워치를 받아들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동용 스마트워치였다. 하지만 가온의 말대로 암호가 걸린 폴더들이 있었다. 이건 경찰서에서 전문가가 봐야 할 것 같아. 괜찮지? 가온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주는 스마트워치를 증거봉투에 넣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회복 중인 도훈은 간호사가 가져온 저녁 식사를 거부했다. 물만 주세요. 아직 속이 별로예요. 간호사가 나간 후 도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문서영에게서 온 메시지가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다. 빨리 회복해서 집에 와. 걱정돼. 하지만 이상했다. 문서영의 목소리에서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다. 초조함? 아니면 짜증? 도훈은 지난 몇 달을 떠올려 봤다. 문서영이 매일 아침 챙겨주던 보온병 속 차. 그것을 마신 후 항상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도훈의 머릿속에 끔찍한 의심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워버렸다. 설마 아내가 그런 일을? 밤 10시 문서영은 집에서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오늘 모임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모두 그녀를 칭찬하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문서영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상한 키워드들을 입력하고 있었다. 해상사고 사망보험금, 자연사 위장 방법, 독성 없는 심장마비 유발. 검색 기록들은 모두 삭제했지만 디지털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문서영은 컴퓨터를 껐다. 내일도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여성의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완벽한 세계에는 이미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가온의 스마트워치, 도훈의 의심, 약사의 의혹, 그리고 돈 문제까지. 문서영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팀의 사무실은 각종 전자기기들로 가득했다. 컴퓨터 모니터들이 여러 대 놓여 있고
분해된 스마트폰과 태블릿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다. 형사 박정민은 가온의 스마트워치를 전문 분석팀에 맡겨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구 완료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이현수가 박정민을 불렀다. 그의 모니터에는 스마트워치에서 추출한 파일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암호로 잠겨있던 폴더들을 모두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이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박정민은 의자를 가져와 모니터 앞에 앉았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음성 파일들이 날짜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가장 오래된 것은 6개월 전부터였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문서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가온아, 잘 들어. 만약에 누가 너한테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어린 가온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넘어졌다고 해요. 맞아. 그리고 아파도 아프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박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다. 체계적인 증거 은폐 교육이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가온아, 의사가 이상한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였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해요. 그래, 똑똑하네. 절대 혼자 대답하면 안 돼. 세 번째 파일은 더욱 구체적이었다. 아빠가 자주 누워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였지? 아픈 게 아니라 피곤해서 쉬는 거라고 해요. 맞아. 아빠는 일이 힘들어서 쉬는 거야. 아픈 게 아니고. 박정민과 이현수는 서로 무거운 시선을 교환했다. 이 파일들은 문서영이 도훈에게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네 번째 파일에서는 더욱 직접적인 지시가 나왔다. 가온아, 만약에 경찰이나 선생님이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물어보면 아무 일도 없다고 해요. 엄마가 잘해준다고 해요. 그래. 그리고 만약에 울면 더 다쳐요. 마지막 말은 가온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정민은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총 12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현수가 설명했다.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신고를 막기 위한 교육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민은 파일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날짜를 보니 정기적으로 녹음된 것들이었다. 마치 학습을 반복시키기 위한 것처럼. 다른 증거물들과 대조해보죠. 박정민이 말했다. 병원에서 촬영한 가온의 상처 사진들과 날짜를 비교해봤다. 놀랍게도 새로운 상처가 생긴 시기와 새로운 녹음 파일이 만들어진 시기가 거의 일치했다. 이건 학대 후에 증거 은폐를 위한 교육을 반복한 거네요. 이현수가 분석했다. 아이가 진실을 말할 수 없도록 체계적으로 통제한 겁니다. 같은 시각 위탁 가정에서 가온은 처음으로 마음 놓고 숙제를 하고 있었다. 박소진이 준비해준 책상에서 연필로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들어왔다. 박소진이 과일을 깎아서 가져왔다. 가온아, 잠깐 쉬어. 네. 가온은 연필을 내려놓고 사과를 받았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숙제 어려워? 아니요. 재밌어요. 가온의 대답에 박소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고 말도 많아졌다. 학교 가는 거 기대돼? 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가온이는 좋은 친구가 될 거야. 그때 가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런데 이모. 응, 뭐야? 진실 말하면 정말 안 혼나요? 박소진은 가온의 손을 잡았다. 절대 안 혼나. 여기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해. 가온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을까. 한편 문서영은 카페 모임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다. 서영이 요즘 어때? 얼굴이 좋아 보이네. 친구 중 한 명이 말했다. 요즘 완전 자유야. 문서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남편도 바쁘고 의부사들도 잠시 다른 데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 친구들은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좋겠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문서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자동이체 실패 마이너스 잔액 부족. 문서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또 다른 카드 결제도 막혔다는 뜻이었다. 도훈의 입원으로 인해 생활비가 끊어진 것이다. 실례할게. 화장실 좀. 문서영은 자리를 뜨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번 달 카드 사용 내역이 이미 한도를 넘어섰다. 빌어먹을. 문서영이 작게 욕을 내뱉었다. 완벽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도훈이 입원한 상태에서는 수입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지만 눈가에는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다. 괜찮아. 곧 끝날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들이 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저녁 무렵 경찰서에서는 수사팀 회의가 열렸다. 박정민은 복구된 음성 파일들을 다른 형사들에게 들려주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파일을 들은 형사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워졌다. 이건 단순한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박정민이 말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증거 은폐입니다.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을 강요하는 것은 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 씨 사건과 연결해서 수사해야겠군요. 부인이 두 피해자 모두에게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형사가 의견을 덧붙였다. 아이에게는 학대와 동시에 입막음을 했고 남편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해를 가한 것 같습니다. 우선 문서영을 소환해서 조사하죠. 수사팀장이 결정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날 밤 도훈은 병원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는 어지럼증과 심장 박동 이상 때문에 퇴원을 못하고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밤늦은 약을 가져왔다.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도훈은 약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문서영이 주던 차와 함께 먹던 보조제들. 그것들을 먹고 나면 항상 어지럼증과 속 불편함이 있었다. 간호사님, 혹시 집에서 가져온 약이나 보조제를 검사해 볼 수 있나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도훈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의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내가 챙겨주던 것들인데 혹시 제 증상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요. 간호사는 의사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도훈은 안도감과 함께 두려움도 느꼈다. 만약 정말 문서영이 자신에게 해를 가했다면 자정이 넘어서 위탁 가정에서는 가온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 처음으로 악몽 없는 평온한 잠이었다. 박소진은 아이 방을 살짝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잘 자, 가온아.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 아이가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었다. 같은 시각 문서영은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온라인 뱅킹을 확인하며 점점 줄어드는 잔고를 바라봤다. 곧 카드값 결제일이었지만 돈이 부족했다. 그녀는 도훈의 통장도 확인해봤다. 입원으로 인해 급여가 중단된 상태였다. 문서영의 완벽한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빨리 정리해야 해. 그녀는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때였다. 문서영은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도훈의 일정과 함께 적어놓은 계획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하나에 동그라미를 쳤다. 스마트워치 속 진실이 밝혀지는 동안 문서영의 계획은 최종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경찰의 감시망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실과 거짓이 마주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 11시 30분 문서영의 집은 조용했다. 도훈이 입원한 지 일주일째 그녀는 혼자서 완벽하게 정리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보온병과 몇 개의 작은 병들이 놓여 있었다. 허브 추출물, 수면 보조제, 그리고 심장에 영향을 주는 보조제들이었다. 문서영은 보온병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정확한 양의 가루를 넣었다. 오랜 연습으로 익숙해진 동작이었다.
뜨거운 물을 부어 잘 저은 후 냄새를 맡아봤다. 허브차와 구별이 되지 않았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 오전 퇴원 예정입니다. 보호자 동행 필요. 문서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오전 10시 문서영은 병원을 찾았다. 일주일간의 치료로 도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여보, 많이 좋아졌네. 문서영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응. 그런데 아직도 가끔 어지러워. 도훈이 힘없이 대답했다. 집에 가서 푹 쉬어. 내가 몸보신 차 끓여줄게. 문서영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서영은 계속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도훈은 그녀의 눈에서 이상한 빛을 포착했다. 기대감? 아니면 조급함? 여보, 가온이는 어디 있어? 도훈이 물었다. 임시로 다른 곳에 있어. 내가 회복될 때까지. 문서영의 대답은 간략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려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도훈은 바로 침실로 향했다.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띵했다. 침대에 누우자 문서영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이거 마시고 푹 쉬어. 도훈은 보온병 컵을 받았다. 익숙한 허브차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더 진하고 쓴맛이 강했다. 맛이 좀 다른데? 새로운 재료를 넣어봤어. 몸에 더 좋다고 하더라. 문서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도훈은 의심 없이 차를 마셨다. 30분 후 도훈은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평소보다 훨씬 심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식은땀이 흘렀다. 여보, 뭔가 이상해. 도훈이 힘겹게 말했다. 왜? 어디가 아파? 문서영이 다가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보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도훈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느꼈던 이상한 증상들, 그리고 문서영이 매일 챙겨준 차.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당신이 뭘 한 거야? 도훈이 힘겹게 물었다. 문서영의 표정이 순간 변했다.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듯이. 아직 모르겠어? 정말 둔하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도훈이 중얼거렸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다. 미쳤다고? 난 그냥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문서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과 그 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도훈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119. 불러. 아무도 안 와. 오늘은 당신의 마지막 날이야. 문서영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도훈의 휴대폰을 가져가 전원을 껐다. 같은 시각 위탁 가정에서는 가온이 박소진과 함께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는 처음으로 요리를 도와보고 있었다. 가온아, 양파 껍질 벗기는 거 잘하네. 박소진이 칭찬했다. 재밌어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가온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 가온이 문득 말했다. 이모,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네. 아빠 엄마예요. 가끔 집에 오셨는데. 박소진은 가온을 바라봤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한테 가보고 싶어?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가온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소진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오늘 오후에 함께 가자. 오후 3시 박소진과 가온은 도훈의 어머니 남이자가 사는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70대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가온아, 우리 가온이. 남이자가 가온을 끌어안았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비로소 안전함을 느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야위었니? 남이자는 가온을 자세히 살펴봤다.
아이의 팔에 있는 멍자국들을 발견했다. 이건 뭐니? 어디서 다쳤어? 가온이 움찔했다. 지금까지의 습관대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박소진이 다가와 가온의 손을 잡았다. 가온아, 진실을 말해도 돼. 여기서는 안전해. 가온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때렸어요. 남이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리고 진실 말하면 혼난다고 했어요. 거짓말만 하라고. 가온의 고백에 할머니는 주저앉았다. 그동안 의심은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 여자가 정말로. 남이자가 분노와 자책감에 떨었다. 한편 집에서 도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문서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계획이 성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서영은 당황했다. 아무도 올 예정이 없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서영 씨 계신가요? 문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이 시점에? 잠깐만요. 그녀는 급히 도훈이 있는 침실로 달려갔다. 도훈은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런. 문서영은 당황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문서영 씨, 문 열어주세요. 급한 용건이 있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문서영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가온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그런데 남편분은 어디 계신가요? 박정민 형사가 물었다. 병원에서 퇴원해서 지금 쉬고 있어요.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때 침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박정민은 즉시 알아차렸다. 지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안 돼요. 아직 몸이. 문서영이 막으려 했지만 박정민은 이미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운 도훈의 모습을 보자 즉시 119에 신고했다. 119요? 응급환자 발생했습니다. 문서영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완벽했던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실패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도훈은 응급실로 이송됐다. 박정민은 문서영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저녁 무렵 남이자 할머니 집에서는 강태환이 가온을 데리러 왔다. 위탁부였지만 오늘은 가온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다. 할머니, 이제 가야 해요. 가온이 아쉬워했다. 가온아, 할머니가 꼭 너를 지켜줄게. 이제 무서워하지 마. 남이자가 가온을 다시 한번 끌어안았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가온은 강태환에게 말했다. 아저씨, 진실 말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거죠? 물론이야, 가온아. 진실은 너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강태환의 말에 가온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날 밤 병원 중환자실에서 도훈은 의식을 되찾았다. 의사들의 신속한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다. 우리가 조금만 늦었어도. 담당 의사가 말했다. 혈액 검사 결과 여러 독성 성분이 검출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중독이었다. 문서영은 경찰서 조사실에서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증거와 도훈의 혈액 검사 결과 그리고 가온의 진술이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다.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계획은 마침내 무너졌다.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아 나오는 법이었다. 경찰서 과학수사팀의 실험실은 새벽 2시임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형사 박정민이 문서영의 집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이 실험대 위에 정렬되어 있었다. 보온병, 컵,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병들이었다. 법의학자 김은영은 현미경 아래에서 보온병 내부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10년차 전문가답게 그녀의 눈은 일반인이 놓칠 수 있는 미세한 흔적들을 포착했다. 여기 있습니다. 김은영이 박정민을 불렀다. 현미경 화면에는 보온병 바닥에 남아있는 하얀 가루의 잔여물이 보였다. 이 성분을 분석해봐야겠네요. 분석 장비에 샘플을 넣고 기다리는 동안 박정민은 문서영의 집에서 발견한 다른 증거들을 정리했다. 허브 추출물이라고 적힌 병들,
수면 보조제, 그리고 심장에 영향을 주는 보조제들. 하나하나는 무해해 보였지만 조합하면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결과 나왔습니다. 김은영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함께 성분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디기탈리스 배당체와 베라트린 알칼로이드가 검출됐습니다. 박정민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게 뭔가요? 디기탈리스는 강심제로 쓰이는 성분인데 과량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베라트린은 식물성 독소로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리죠. 김은영이 설명했다. 둘 다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자연사처럼 보이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박정민은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충동 범죄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김은영이 다른 화면을 열었다. 컵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는데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흔적이 있어요. 마치 독성에 대한 내성을 피하기 위해 용량을 조절한 것 같아요. 오전 8시 경찰서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는 추가로 복구된 파일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현수는 밤새 작업한 결과를 박정민에게 보고했다. 새로운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이현수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또 다른 음성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문서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온아, 아빠 약은 누가 챙기는 거지? 어린 가온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엄마가 챙겨요. 맞아. 그리고 그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그런데 왜 안 돼요? 아빠가 부끄러워하셔. 아픈 걸 다른 사람이 알면. 박정민과 이현수는 서로 무거운 시선을 교환했다. 문서영은 가온을 이용해 도훈에 대한 정보까지 통제하고 있었다. 두 번째 파일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가온아, 아빠가 쓰러지면 뭐라고 해야 하지? 몰라요. 아빠가 원래 몸이 안 좋다고 해야 해.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근데 아빠 안 아픈데요? 가온아, 어른 말에 토달지 마. 음성이 차가워졌다. 가온의 작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증거가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박정민이 말했다. 이제 문서영을 정식으로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전 10시 병원 중환자실에서 도훈이 깨어났다. 며칠간의 집중 치료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박정민과 다른 형사가 병상을 찾았다. 도훈 씨,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박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증거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다. 아내가 매일 차를 끓여줬나요? 네. 몸에 좋다면서 매일 아침마다. 그 차를 마신 후에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도훈은 잠시 생각해봤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몇 달 전부터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심해졌나요? 가온이가 다치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해요.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차 농도를 진하게 끓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박정민은 메모를 했다. 가온에 대한 학대와 도훈에 대한 독살 시도가 같은 시기에 시작된 것이었다. 그런데 형사님, 도훈이 힘겹게 말했다. 저는 알고도 외면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가온이가 자꾸 다치는 걸 알면서도 아내 말만 믿었어요. 좋은 아빠로 보이고 싶어서 가온이의 진짜 아픔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가온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같은 시각 수사팀은 종합적인 증거 분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회의실 화이트보드에는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가 정리되어 있었다. 피의자 문서영의 범행 동기는 명확합니다. 수사팀장이 발표했다. 의부사들 가온에 대한 부담감과 남편 도훈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결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박정민이 덧붙였다. 가온에게는 체계적인 학대와 동시에 증언 조작을 강요했고 도훈에게는 장기간에 걸친 독살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이용해 남편의 상태를 숨기도록 한 점이 악질적입니다. 다른 형사가 의견을 덧붙였다. 오후 2시 구치소에서 문서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문서영이 강하게 주장했다. 단지 가온이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했을 뿐이고 남편은 원래 몸이 약했어요. 그럼 이 음성 파일들은 뭔가요? 박정민이 스마트워치에서 복구한 파일들을 재생했다. 회의실에 문서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넘어졌다 해. 울면 더 다쳐. 문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 화학 분석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박정민이 보온병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 분석표를 내밀었다. 문서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쳤다. 당신들이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은 맨날 일만 하고 그 애는 말도 안 듣고. 내 인생이 엉망이 된 게 다 그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시도한 건가요? 살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자유롭고 싶었을 뿐이에요. 문서영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더 이상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범죄자일 뿐이었다. 저녁 7시 위탁 가정에서 가온은 박소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밝은 표정으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모, 오늘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어떤 친구야? 민수라는 친구인데 저랑 좋아하는 만화가 같아요. 가온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처음으로 또래 친구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모. 가온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는 괜찮아질까요? 박소진은 가온의 손을 잡았다. 아빠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셔. 곧 나아지실 거야. 그럼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경찰서에서는 문서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동학대, 살인미수,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혐의였다. 수사팀장은 박정민에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아이를 이용한 증거 은폐는 정말 악질적이었어요. 박정민이 답했다. 다행히 가온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늦었어도 도훈 씨는.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완벽해 보이는 가정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자정이 넘어서 병원에서 도훈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가온을 지키지 못한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했다. 이제는 정말로 가온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문서영의 완벽한 가면은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다. 보온병 속에 숨겨진 독과 스마트워치 속에 담긴 진실이 모든 것을 밝혀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의의 심판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완벽한 주부로 알려진 여성이 의부사들을 학대하고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 때문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문서영은 수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구치소 생활로 인해 야위었고 한때 완벽했던 외모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곧게 세우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작정인 듯 했다. 검찰석에는 담당 검사 김태영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증거 파일들이 쌓여 있었다. 스마트워치에서 복구된 음성 파일들, 독성 물질 분석 결과, 병원 기록, 그리고 가온의 진술서까지. 완벽에 가까운 증거였다. 방청석 한쪽에는 도훈이 앉아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치료로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감이 남아 있었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재판장이 입정하자 법정이 숙연해졌다.
제246호 아동학대치 사상 등 사건을 개정합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문서영은 2023년 3월부터 약 8개월간 의부사들인 피해자 가온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김태형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더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고 남편인 도훈에게는 장기간에 걸쳐 독성 물질을 투여하여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는 첫 번째 증거로 가온의 의료 기록을 제시했다. 피해자 가온의 상해 부위와 패턴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모니터에 가온의 상처 사진들이 나타났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어린아이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명백히 학대의 흔적이었다. 이러한 상처들은 우발적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을 보입니다. 검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특히 등 부위의 원형 화상은 담배나 라이터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변호인석에서 문서영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있습니다. 단순한 상처 사진만으로는 학대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말했다. 다음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는 두 번째 증거로 스마트워치에서 복구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법정에 문서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넘어졌다 해. 울면 더 다쳐. 방청석이 술렁였다. 어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차가운 톤이었다. 이어서 다른 파일도 재생됐다. 아빠 약은 내가 챙겨. 말하지 마. 문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에서 재생되는 것을 듣는 기분은 끔찍했다. 이 음성 파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강요했음을 보여줍니다. 검사가 설명했다. 더 나아가 남편의 중독 증상을 숨기도록 지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세 번째 증거로 독성 물질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피고인이 사용한 보온병과 컵에서 디기탈리스와 베라트린이 검출됐습니다. 화학 분석표가 모니터에 나타났다. 이 물질들은 장기간 소량 복용 시 자연사처럼 보이는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한 흔적을 통해 계획적 범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서영은 고개를 들고 검사를 노려봤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 재판장이 문서영에게 말했다. 피고인, 검찰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서영이 일어났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다. 저는 단지 아이를 훈육했을 뿐이고 남편은 원래 몸이 약했습니다. 그럼 이 음성 파일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그건 오해입니다.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올바른 말을 하도록 가르친 것뿐입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났다. 피고인은 지금도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피해자 가온의 진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형 화면에 가온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이는 위탁가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함께 진술을 하고 있었다.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진실 말하면 혼났어요. 가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래서 늘 틀린 말만 했어요. 넘어졌다고 안 아프다고. 엄마가 무서웠어요. 진짜를 말하면 더 맞는다고 했거든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의 진실한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문서영은 화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가온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이제는 진짜를 말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검사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피고인이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아이의 순수함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범죄를 은폐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증인 출석을 명령했다. 첫 번째 증인은 간호사 윤하진이었다. 증인은 피해자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윤하진이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다. 가온이의 상처는 일반적인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시기에 걸쳐 형성된 멍과 화상 자국은 지속적인 학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반응도 이상했습니다.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윤하진의 증언은 명확했다.
이 상흔들은 보호받을 곳을 찾던 몸의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법의학자 김은영이었다. 보온병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의 특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디기탈리스와 베라트린의 조합은 매우 위험합니다. 김은영이 전문적으로 설명했다. 소량씩 장기간 복용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주변에서도 자연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도의 점진적 증가는 내성을 피하고 의심을 줄이려는 계획적 행동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훈이 증인석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어려 있었다. 증인은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처음에는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놓친 신호들이 많았어요. 가온이가 자꾸 다치는 것도 제가 몸이 이상해지는 것도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저는 알고도 외면했어요. 좋은 아빠로 보이고 싶어서 가온이의 진짜 아픔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재판장이 문서영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다. 문서영이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복하는 표정이 남아 있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은 일만 하고 그 애는 말을 안 듣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했다. 피고인은 반복적 지시와 통제로 피해자의 자율성을 파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동학대를 넘어선 조직적 범죄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남편에 대한 살인 시도는 치밀하고 악질적인 계획 범죄였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하는 삶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의 행위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조직적 폭력이었습니다. 특히 아동을 이용한 증거 은폐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문서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피고인 문서영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문서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그녀의 세계가 마침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다. 방청석에서 도훈은 고개를 숙였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다. 그 순간 법정 밖에서는 가온이 박소진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 정말로 안전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의의 망치가 내려진 그날, 오랫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았다.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 후 도훈은 퇴원했다. 몸의 독성은 모두 빠졌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다. 그는 빈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작은 원룸을 새로 얻었다. 문서영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는 더 이상 평온을 찾을 수 없었다. 새로운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도훈은 가온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 아이방을 정성스럽게 꾸몄다.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가온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 위탁 가정에서는 가온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온은 친아버지와 다시 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서였다. 사회복지사의 정기 방문과 상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박소진은 가온의 짐을 정리하며 아쉬워했다. 몇 달간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가족 같은 정이 들었다. 가온아, 새 집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겠지? 네, 이모. 이제 무섭지 않아요. 가온의 대답에는 확신이 있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모가 가르쳐준 거 잊지 않을게요. 뭘 가르쳐줬는데? 진실을 말하는 용기요. 가온이 웃으며 답했다. 박소진은 아이를 끌어안았다. 우리 가온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오후 3시 도훈이 위탁 가정을 찾았다. 가온과 재회하는 순간이었다. 아이는 처음에 조금 어색해했지만 이내 아빠에게 다가갔다. 아빠 괜찮아졌어요? 응, 이제 괜찮아. 가온이는 어때? 많이 컸네. 도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동안 놓친 시간들이 아쉬웠다. 아빠, 저 이제 진짜 말할 수 있어요.
가온이 말했다. 아파도 아프다고 하고 무서워도 무섭다고 할 수 있어요. 도훈은 가슴이 뭉클했다.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래, 이제부터는 뭐든지 아빠한테 말해줘. 약속할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첫날, 도훈과 가온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라면이었지만 둘이 함께 끓이니 특별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가온이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다. 아빠가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저도 배울 거예요. 가온의 말에 도훈은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는 정말 강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가온아, 아빠가 미안해. 도훈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동안 가온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아빠. 가온이 대답했다. 아빠도 아팠잖아요. 그래도 아빠는 어른이니까. 가온이를 보호했어야 했는데.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온이를 지킬게. 다시는 무서운 일이 없도록 할게. 네, 믿어요. 가온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진짜 행복이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남이자 할머니가 집을 찾았다. 손에는 큰 냄비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 가온이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다. 우리 가온이 많이 밝아졌구나. 남이자는 가온을 자세히 살펴봤다. 예전에 무서워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왔어. 가온이가 좋아하는 거. 와, 할머니 된장찌개. 가온이 기뻐했다. 오랜만에 맛보는 할머니의 손맛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둘러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도훈아, 내가 이제 진짜 아빠가 됐구나. 남이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지. 그때 가온이 말했다. 할머니, 아빠, 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가온아?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두 어른이 관심 있게 들었다. 저처럼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남이자와 도훈은 깊이 감동했다.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해진 가온의 모습에. 좋은 꿈이야, 가온아. 도훈이 말했다. 아빠가 도와줄게. 한 달이 지나고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다. 도훈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가온은 새 학교에 적응했다. 무엇보다 둘 사이에는 진정한 신뢰가 생겨났다. 어느 저녁 가온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도훈이 다가왔다. 가온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축구도 했어요. 그래? 재밌었겠다. 네, 그런데 아빠. 가온이 연필을 내려놓고 아빠를 바라봤다. 뭐야?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도훈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아빠도 행복해, 가온아. 토요일 오후 박소진이 집을 방문했다. 가온은 그녀를 보자 달려가 안겼다. 이모. 가온아, 잘 지냈어?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박소진은 가온의 밝아진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구나. 네, 아빠가 정말 잘해줘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해도 돼요. 가온의 말에 박소진은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가 찾은 진정한 자유였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영화를 봤다. 가족 영화였는데 가온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다. 이모, 자주 놀러 와요. 그럼 우리 가온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게. 밤이 되어 박소진이 돌아간 후 도훈과 가온은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다. 아빠, 별이 많이 보여요. 응, 오늘 날씨가 좋네. 아빠, 저 별 중에서 엄마도 있을까요? 가온이 문득 물었다. 친엄마를 말하는 것이었다. 도훈은 잠시 생각해봤다. 있을 거야. 그리고 엄마도 가온이가 행복한 걸 보고 기뻐하실 거야. 그럼 다행이에요. 가온이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웃음이었다. 몇 달 후 가온의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 가온은 용기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용기는 무서워도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온의 글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도훈은 자랑스러워했다. 가온아,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아빠. 이제 저 무엇도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가온은 일기를 썼다. 오늘은 상을 받았다. 진실에 대해 쓴 글로. 이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빠와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도 자주 오시고 박소진 이모도 놀러 온다. 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안다. 서로를 지켜주고 사랑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족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도훈과 가온은 공원에서 벚꽃을 보며 산책했다. 아빠, 꽃이 예뻐요. 응, 정말 예쁘다. 가온이처럼. 아빠는 오글거려요. 가온이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갔다. 그때 가온이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서 본 문구를 떠올렸다. 아빠,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 알아요? 응, 알아. 정말 맞는 말이야. 맞아요. 진실을 말하니까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도훈은 가온의 손을 잡았다. 이 소중한 아이를 지켜낸 것이 기적 같았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온이 말했다. 아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가온아. 우리는 이제 진실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 그럼 된 거예요. 가온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가온이 또 말했다. 아빠,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 내일은 할머니가 오시잖아. 그리고 주말이니까 함께 영화도 보고. 좋아요. 아, 그리고 아빠. 응? 사랑해요. 도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도 사랑해, 가온아. 정말 많이. 그날 밤 가온은 평안한 잠에 들었다.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깊은 잠이었다. 마당의 바람개비가 봄바람에 돌아가고 멀리서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진실이 빛을 찾았고 가온과 도훈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아이는 울어도 괜찮고 웃어도 괜찮습니다. 진실은 때로 쓰라리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귀에 스며든 이야기는 바로 인생 청취록이었습니다.